법가가 있어요. 법가인데 법가에 있어서의 대표적인 사람들 세 사람이 있습니다. 관중, 상왕, 그다음에 한비자 이렇게 세 사람인데 이 그 시대에 유명한 사람이죠. 관중은 춘추 시대 사람이고 상왕은 전국 시대 사람이죠. 그래 이제 관중인 제황공 시절의 재상이었는데 관자라는 책을 지었어요. 이제 물론 이 관자가 관중이 직접 지은 것은 뭐 아닐 거예요. 그 관자의 그 저자가 관중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그러나 이제 후세에 이제 편찬한 것인데 이분은 그 두 가지 이분의 그 주장에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물적인 사고를 가진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농업의 보호 장려와 같은 구체적인 정책을 중시한다는 점이죠. 이 유물적인 사고는 그 의식이 좋게야 예의를 안다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바로 그 구절의 기원입니다. 의식이 좋게야 예의를 안다. 이 점에 있어서 상당히 육아와 대조적이고 육아를 좀 조소하는 듯한 뜻이 좀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그 선비들 보면은 그 의식이 좋지 않아도 예의를 알아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나 이 관중은 이미 오래전부터서 이 예의라는 것은 의식이 족함으로써 거기 이렇게 하부 구조 위에서 형성된 상부 구조다. 이렇게 본 것이다 이런 거죠. 참고로 얘기하면 관포지교라는 것이 이 관중으로부터 나온 것은 아시죠? 관중의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구였어요? 포수과라는 친구였다. 그런데 관중은 살기가 좀 어렵고 포수과는 비교적 사대부 집안이어가지고 이제 관중이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포수과를 속이고 괴롭힌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포수과한테 그걸 일러 바치면 포수과는 관중은 원래 똑똑한 사람인데 정말 뛰어난 사람인데 그 집안이 어려워서 그러는 걸 어떻게 하냐 이렇게 이해를 해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제왕공 밑에서 같이 아주 굉장한 여러 가지 업적을 이루게 됩니다. 여하튼 이 관중의 유물적 사고가 사실은 근세에 있어서는 아주 일반적인 사고다 하는 걸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유물적 사고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정책들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농업의 보호장려, 소금, 철 등을 전매하는 것, 그 다음에 또 균형재정을 하는 것, 또 물가조정을 하는 것, 세제 및 병부 정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서술하는 게 바로 이 관자, 즉 관중의 사고방식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관자라는 책이 있으니까 잘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도서관에 가서 한번 찾아서 대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옛날 이야기여서 좀 읽는 게 어렵지만 그래도 한번 가서 관자를 내가 읽어봤다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내 서재에 꽂혀 있는 관자 가져왔어요. 관자. 이게 좀 옛날 번역이긴 한데 새로운 좋은 번역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참조하기 바랍니다. 그 법가 중에 사실 가장 유명한 사람은 상왕이라는 사람입니다. 상왕은 상군이라고도 부르고 상자라고도 부르는데
위나라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위나라에서 이제 출세를 하려는데 위나라에서 안 받아주니까 진나라로 갔습니다. 당시에 있어서는 이 전국의 이 칠국들이 전국 칠흥들은 자신들의 국가를 부국강병시키기만 하면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다 받아들이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진효공 밑에서 부국강병의 책을 계책을 올렸는데 대표적으로 패도라고 대표적인 패도 정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진효공이 상황을 주요한 관리 국무총리는 아니고 이제 임시직이긴 하지만 국무총리에 가까운 무슨 국책위원장으로 상황을 등용을 했어요. 그랬을 때 거기 이제 오래된 원로 중에 한 사람과 법론을 한 것이 뭡니까 사마천의 사기열전에 나오는데 아주 재밌어요. 그걸 이야기를 하면 이제 그러니까 상황은 이 법으로 엄격하게 통치해야 된다는 것이고 감농은 이제 육아로서 덕으로 통치해야 된다는 거였죠. 그럴 때 이제 상황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배자는 대중의 뜻을 지배하고 조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리고 진실로 백성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옛예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 이거 옛예라는 게 밑에 있으면 하은주, 이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의 사례를 따라야 된다고 이제 육아가 이야기하니까 하는 얘기죠. 그때는 사실 아직은 육아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지만 이제 육아와 유사한 입장이었죠. 감농이라는 사람이. 이럴 때 이제 감농이라는 사람은 좋은 지배자란 여론에 따르고 기존의 제도를 활용하여 통치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미 있는 법에 따라 다스리면 관리들은 익숙하고 백성들은 안심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상황이 뭐라고 주장을 하냐 그러면 3대와 500의 법이 서로 달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대와 500의 법이 서로 달랐고 그럼으로써 그러니까 이게 법이 서로 다른 법을 어느 법을 선택하느냐는 문제가 발생해 있는데 감농이라는 사람처럼 이미 있는 법을 따라 다스리라는 말만 해가지고서는 모순적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법을 만들고 우매한 자는 법에 구애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상당히 상대주의적인 입장이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군사 독재 이래로 이런 주장을 한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어리석은 개돼지들이나 법을 따르는 거지 우리들은 법을 만드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상황이 이야기하는 건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상황이 얘기는 그 당시에 꼭 필요한 법이 있는데 특히 부국강병을 위해서 꼭 해야 될 법이 있는데 이 법을 못 만들고 과거의 법에만 구애를 받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죠. 이래서 이제 상황이 법을 만듭니다. 법을 만드는데 그 법을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 1, 2, 3 이제 보시면 지금 첫째로는 이제 주현제를 설치합니다. 군현제를 설치해요. 이제 제일 위가 군, 현, 반, 통. 그리고 우리 통반장이라는 통반을 설치한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전국을 30일 현으로 나누죠. 이 군현제의 기원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이런 사례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이 진나라에 와서 가장 확실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연자제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통이라는 것을, 이게 통이 가장 이렇게 우리 지금 통반 이런 거 다 하지요. 이 이 통을 다섯 가구를 한 통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오가작통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다섯 가구를 한 통을 만들고 이 한 통 안에서 국가가 말하는, 국가가 하는 범죄를 행하는 사람이 하나가 나타나면 그 다섯 가구가 같은 벌을 받는다, 이런 거예요. 대부분은 여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북방 이주를 시켜버려요. 당시에 이제 진나라가 계속 그 영토를 확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국경지대에는 사람들이 좀 드물었어요. 그러니 강제로라도 이 이주를 시켜야 되는데 주로 이렇게 그 법에 걸린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그 사람만, 그 가족만 보내는 게 아니고, 그 사람만 보내는 게 아니고 그 나머지 네 가구들 같이 뭉쳐가지고는 같이 보내버리는 그런 연자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어떻게 되죠? 서로 철저하게 감시 감독하겠죠. 보통 우리 뭐 한국 현재 상황이라면 옆집 아파트에 누가 뭐라 그러는지를 알 수도 없죠. 그러나 이 연자제를 하면은, 오가작통을 하면은 옆집에 누구가 죄를 범한 것 때문에 나까지도 북방으로 쫓겨가야 된다, 이게. 그러면 옆집에 누가 무엇을 하는지도 철저하게 감시 감독하지 않겠냐, 이게. 특히 법을 어기는 일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고발을 해서 연자제에 걸리지 않도록, 그러니까 신속하게 고발하면은 이제 연자제에 안 걸리니까 신속하게 고발하는 그러한 정말 무서운 체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량형의 정비와 조세를 공평하게 한다. 이건 모든 좋은 통치 체제에서는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꼭 해야 되는 일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호적을 정비한다. 호적을 정비를 해서 이제 분가를 시키는데, 예전에는 막 한 집에 그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해 손자 때까지 모든 가족이 같이 살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사촌들로 바글바글 하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은 안 된다. 그래서 결혼을 하면 딱 분가를 시키고, 이제 분가를 시켜서 하나의 가구를 인정을 한다. 이렇게 하면 뭐가 하냐면 이제 인두세가 증가를 하고, 또 가족들이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일어나는 난잡한 풍속들이 교정이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군기를 확립한다. 군기 엄정 확립인데 이것이 참 또 재밌어요. 대부분의 그 당시의 군대들은 이제 장교들은 귀족층에서 나오고, 일반 사병들이 이제 평민들에게서 나오고, 또 그 앞에 그냥 총알바지로 사용하는 노예군들이 또 따라붙습니다. 이런 식으로 군대를 편성을 했어요. 그랬는데 진나라는 어떤 입장을 갖게 된, 상황은 진나라를 위해서 어떤 제도를 했냐 그러면, 이것을 평등하게 하는 거죠. 노예나 그 평민이나 귀족이나 관계없이 다 일단 병역에 복무해야 된다. 그리고 병역에 복무를 해가지고 전공을 세우면 그 전공의 그 정도에 따라서 확실한 보상을 준다, 이게.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적군은 목을 하나 잘 나오면 그 위치가 한 등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는 평민이 되고, 평민은
귀족이 되는 거지. 그리고 뭐 2개 잘 나오면 뭐 3개 잘 나오면 뭐 이렇게 아주 세세하게 정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실행을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 실행을 한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또 그런데 그것을 항구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일정한 기간 동안 전공을 세우지 못하면 다시 또 이제 한 등급씩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귀족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아버지가 뭐 국무총리였어도 전쟁에 나가가지고 6개월을 지냈는데도 적군의 목을 하나도 잘 나오지 못하면은 그건 그냥 평민으로 내려가는 거지. 이런 정책을 사용을 했어요. 이 결과로 아주 진나라 군대는 아주 대단한 효율성을 보였는데 뭐 군의 사기 이런 건 말할 것도 없지만 상대방이 이제 이렇게 진나라 군대와 상대방 군대가 이렇게 서로 보면 전쟁 여기 땅 그리고 개시 이렇게 하면 다른 나라 군대는 무모분 하는 데 비해서 진나라 군대는 와 그러고 달려든다 이게. 그러면서 저기 내 목이 있다. 적군의 목을 베어야 내가 지금 노예에서 해방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적군은 저기 내 목이 있다 그러고는 막 달려드니까 마치 귀신 같았겠죠. 거기다가 또 군대 중에 이제 진나라 군대 중엔 또 머리에 상투를 안 쫓고 이렇게 머리를 풀고 다니는 군대가 있어요. 그래서 막 갑옷도 제대로 안 입고 막 덤비면 완전히 귀신 같았을 거예요. 이게 나중에 진나라 군대가 천하를 통일하게 되는 강력한 군대로 성장한 그러한 기반이 됐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법을 정하면 돼. 여러분들에게 강조할 것은 이 법에 대한 신뢰를 획득하는 방법을 이 상황이 실시했다는 점이에요. 법을 이제 이렇게 발표했어요. 이제 공포하니까 사람들이 그 법이 지금까지 자기들이 산 것하고는 너무 다르거든. 우선 뭐 오가작통도 그렇고 뭐 9년제 실시도 그렇고 뭐 군기 확장 문제도 그렇고 아주 너무 급진적이에요. 혁명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과연 이걸 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의심을 했지 않겠어요. 그때 상황이 아주 재밌는 정책을 씁니다. 남대문 앞에다가 길이 3길이나 되는 남문 앞에 3길 되는 나무를 꽂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남대문 앞에다가 누구나 다 이렇게 쭉 뽑을 수 있을 정도의 나무를 갖다 거기다 하나 탁 꽂아 놓는 거예요. 그리고 요것을 동대문으로 옮길 시에는 10금 그러니까 뭐 100만 원을 주겠다 이렇게 이제 공포를 했어요. 그런데 그건 그냥 일반 장정이면 수월하게 뽑아서 가져갈 그 나무를 뭐 별것도 아닌데 그것을 남대문에서 뽑아가지고 동대문까지 가져가면 100만 원을 주겠다. 이게 말이 아니다 이거지. 그래 아무도 안 뽑고 있어요. 그러는 와중에 이제 어떤 좀 시시껄렁한 친구 하나가 이제 그러니까 그걸 뽑아서 가져가면은 야 너 그건 진짜라고 뽑아왔냐? 그리고 창피를 당할까 싶어서 아무도 안 뽑는 거지. 법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지. 그런데 이제 시시껄렁한 친구 하나가 그 나무를 뽑아서 동대문 앞으로 가져갔어요. 그래서 거기다 탁 꽂으니까 이제 관리가 나왔어요. 이거 어느 분이 sorry.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100만 원을 준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한 거지. 그래 이제 200만 원, 300만 원, 나중에는 500만 원 준다. 이렇게 이제 공포를 하니까 500만 원이면 꽤 크거든. 그러니까 내가 창피를 당하더라도 뭐 한번 시도는 해보지. 그리고 생각한 사람이 하나 이제 그 나무를 뽑아서
동대문 앞에 갖다 꽂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관리가 나와가지고 이거 어느 분이 했습니까? 내가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저기 500만 원 받으세요. 500만 원을 그냥 현찰로 딱 주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진나라 사람들이 지금 보니까 이 상황이라는 사람은 말한 대로 하는 사람이구나. 이 정책을 실시하려는가 보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됐다 이거지.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죠. 이제 그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발생을 했을 거예요. 지금 우리도 예를 들어서 징병제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군대를 누구나 다 가야 됩니다. 그런데 권력이 있는 사람들 가정은 온갖 이유를 다 들어서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무슨 뭐라 그러죠? 무슨 풍병이 들었다 그랬든가 뭐라든가 여하튼 그 총리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생전 처음 보는 이상한 이유를 들어서 군대에서 빠진다 이거지.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생각을 했을 때 그 태자가 법을 위법을 했어요. 그러니까 태자라는 건 이제 다음은 왕이 될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제 숨을 죽이고 쳐다봤죠. 야, 진짜 태자를 법대로 처벌을 해? 그러니까 그 상황이 이제 법대로 처벌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왕이 이제 나설 거 아니에요. 야, 넌 너무 그러지 마라.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한 것이 뭐냐 그러면 태자는 앞으로 왕위를 이어받아야 되니까 태자의 몸을 훼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거지. 근데 태자가 이렇게 위법을 하게 된 것은 그 사부가, 여기서 사부는 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있고 부도 있고 그것은 이제 후세에 합쳐서 사부라고 불렀는데 이 사부들이 잘못 가르쳐서 그렇다 이게야. 그러니까 책임은 누구한테 지울 수 있느냐? 그 사부들을 책임을 지우면 된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코를 다 빼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응? 야, 그 참 무시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태자의 사부를 코를 빼버릴 정도로 강력하게 법을 실행하니까 그 다음부터서는 그냥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또 이제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당시 상황으로 봐서 그렇게 일사불란하기는 힘들었겠죠. 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법을 어겼다가 사형당하고 또는 많은 사람들이 그 북방으로 이주를 당하고 했다고 해요. 여하튼 중요한 것은 그러한 정책을 거침없이 실시를 해놓으니까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을 능력을 갖게 된 거지. 천하를 통일을 역량을 갖는 것 정도가 아니고 이 서마천하 사기에 보면은 멋진 표현이 있어요. 그 표현은 아주 제가 좋아하는데 이 상황의 이 법이 실천되고 난 뒤에 진나라에서는 길에 돈이 떨어져 있어도 아무도 안 주었다. 이게. 왜? 그 돈을 주셔서 자기가 했다는 것이 발각만 되면은 그 다음에는 그냥 줄초상이 나니까 아무도 안 죽고 지나갔다. 그래서 도적도 없고 소매치기도 없는 아주 굉장히 아주 평화로운 그 국가, 그리고 군대가 나가기만 하면은 승리하는 그런 국가가 됐다는 것이 바로 이 진나라에서의 상황의 법과 사상이 끼친 영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황 말고
한 사람 그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한비자라고 불리우는 사람인데, 이제 한비자는 그 이론가로서 중요한 한비자라는 책을 지었는데 한나라의 공자였어요. 그런데 이 한나라의 공자로서 이사라는 사람과 함께 순자라는 사람에게 배웠어요. 아주 공부를 잘했던가 봐요. 그런데 그 이제 이사가 먼저 진나라로 옮겨가서 거기서 정승이 되고 그 뒤에 한비자는 한나라를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봉사를 하다가 그 한나라 사신으로 진나라에 갔어요. 그런데 그때 이사가 이사라고만 얘기를 하니까 뭐 이삿짐 생각이 자꾸 나네. 그 이사라는 사람이 그 진나라 왕을 아주 꼬드겼어요. 이 한비자를 없애야 된다. 왜냐하면 한비자가 엄청나게 머리가 좋은 사람인데 여기서 죽이지 않으면은 우리가 나중에 곧 있다 이제 한나라를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한나라 공격에 좀 장애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 한비자를 죽였어요. 그런데 이제 감옥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책을 지었다고 해요. 근데 그것을 이제 나중에 모아가지고 한비자라는 한 책으로 편찬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고분, 설란 등 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여기에 특히 이게 설난 또는 세난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 말씀설 또는 말씀세 이렇게 합니다. 말씀설, 말씀세, 어려울 난, 그래서 세난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참조해 두세요.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 예를 들어서 말을 유창하게 하면 제 녀석은 참 말만 많이 하네. 그러고 말을 않고 입을 다물고 있으면 저놈은 참 부식해서 말을 못한다 그럴 거다. 이게 좋은 소리를 해주면 아채운다 그럴 것이고 나쁜 소리를 하면은 비난한다고 할 것이다. 특히 이제 이 부분은 왕에게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거든. 이게 말하기가 이렇게 힘든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말하는데 장애를 없애겠느냐? 이 한비자의 그 조언은 이거예요. 먼저 신뢰를 얻어라 이게. 먼저 신뢰를 얻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말을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이 한비자가 주장한 것이 기본적으로 엄격한 법 집행으로 중앙 집권을 성취를 해야 좋은 국가를 만든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양반이 또 한 말 중에 재밌는 것이 있는데 유학자하고 협사 이런 게 유학자는 알겠죠? 협사는 주로 당시에 있어서 무술을 하는 사람, 의리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 이런 걸 협사라고 그랬어요. 이런 자들을 금지해야 된다. 왜? 유학자는 주둥이만 가지고 떠들지 구체적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공헌하는 바가 없다는 거지. 협사는 왜 금지를 해야 되느냐? 협사는 법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될 때 지 마음대로 칼을 휘두르니까 이런 녀석들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하튼 여러분들도 한비자라는 책이 워낙 유명해서 시중에도 잘 나와 있고 도서관에 가면 있으니까 한번 보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종행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텐데 그러면 다음 동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